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하여튼 뭐 환영합니다. 일단 환영합니다. 빨리 이제 그 기초 강의부터 이제 수업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유리할 걸로 보이거든요. 자, 오늘 첫날이죠. 첫날이라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자료가 하나 받았죠. 이거. 자, 여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 22회 관계법규 과목 시험 총평, 그다음 23회 시험 전략. 이걸 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법규에서 뭘 이제 공부하게 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상대 평가가 올해 실시되죠.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변했기에 지금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 평가에도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제 법령별 출제 비중 있죠. 법령별 출제 비중이 있는데 우리 이제 과목 이름이 뭐냐면 주택관리 관계법규입니다. 주택관리 관계법규인데 이 책을 한번 보실까요? 책 그 표지를 딱 보면 그 표지를 보면은 자 이래 돼 있죠. 큰 글씨체가 2020년 에디윌 주택관리사 이래 돼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기초서라고 돼 있죠. 기초서라고 돼 있고 밑에 2차 이래가지고 과목이 두 과목이죠. 2차가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주택관리 관계법규가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실무죠. 그럼 이제 제가 담당하는 이제 과목이 주택관리관계법규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법규가 상당히 많죠. 수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만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뭐와 관계되는 주택관리와 관계되는 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우리 주택관리사 업무와 관련되는 법을 13개가 시험범위에 지금 현행법상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각 법령별로 출제 비중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본다면, 자, 우선은 그 법령 중에 우선 주택법이 먼저 나와요. 주택법이 보면, 자, 21회가 있고 22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몇 회 시험 대비로 공부하는 거죠? 23회잖아. 그러면 22회가 최근에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보면 출제 빈도가요, 출제 비중이 21회하고 22회가 모두 8문제죠. 이거는 고정이에요, 고정. 8문제면 무려 20%죠. 20%가 주택법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23회도 역시 8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는 거의 고정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 밑에 보면 가로가 있어요. 21회가 이제 보면 가로가 8문제 밑에 보면 가로 4 이래 돼 있죠. 이게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1회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주택법에서 4문제가 나왔고 22회 같은 경우에는 3문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변동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이제 규제를 안 해요. 출제위원이 보고 어떤 경우에는 뭐 주택법에서 뭐 4문제를 낼 수도 있고 3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택법이 8문제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거의 8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23회도 8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공부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택법을 할 건데 주택법은 무엇을 다루는 법일까요? 주택법은 무엇을 다루는 법이다? 주택을 다루는 법이지. 근데 왜 이 주택법이 그 하고 많은 법 중에 우리 시험 문제에 들어와 있고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고 8문제나 출제됩니까? 왜 8문제나 출제를 하죠? 주택법이. 결국은 여러분과 아주 관련이 많은 법이잖아. 여러분들 어디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험을 합격하시고 소장으로 이제 근무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아파트잖아. 그럼 아파트가 주택입니까, 혹시?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다. 주택법에서는 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택이 뭐냐? 여러분들 들어봤죠? 오늘 이제 수업 진도에 들어가는데 국민주택 들어봤죠? 국민주택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국민주택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 22에 출제가 또 됐거든요. 이런 것을 규제를 하면서 용어 정리를 규제하고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절차는 어떨까? 어떻게 건설이 될까? 어떻게 분양이 될까? 이런 것을 따지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주택법이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8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런데 과거에는 주택법 안에 관리 파트가 있었다고요. 주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있다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아파트가 있죠. 우리 그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죠. 특별히 딱 내가지고 주택 중에 공동주택이란 말 들어봤죠.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이 있다고요? 주택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워낙 사회에서 이제 영향도 많이 미치고 하기 때문에 별도 법을 만들었다고요. 옛날에 주택법에 있던 것들이. 그게 바로 두 번째 법이에요. 두 번째 법 이름이 뭐죠?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그럼 이거는 무엇을 다루는 법이에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법이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법이지, 우리와 관련돼서는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소장으로 근무하실 때 가장 필요한 법이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그죠? 이것도 당연히 몇 문제가 나온다? 8문제가 나온다고. 이거는 거의 또 고정이야. 그 8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주관식은 똑같아요. 21회와 22회가 똑같죠. 물론 이것도 뭐 23회는 변동이 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8문제가 나오는 고정이라고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 세 번째가 무슨 법이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정확한 법 이름은요. 줄여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인데, 그럼 이거는 무엇을 특별히 다룬 법이죠? 무엇을 특별히 다루는 법이죠? 그게 민간임대주택을 다루는 법이지. 그럼 민간임대주택은 혹시 주택입니까? 민간임대주택은 주택입니까? 주택인 거예요. 그런데 주택인데 주택 중에서도 별도로 특별히 민간임대주택만 딱 내가지고 민간임대주택은 그러면 뭐 하는 주택이죠? 목적이 뭐죠?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중에서도 분양주택입니까? 임대주택입니까? 임대주택이라고.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인데 민간임대주택이니까 누가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민간이 임대하는 주택이라고요. 그럼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특별히 규정한 법이 뭐다고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고.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혹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장으로 갈 수도 있나요? 알아두셔야 되지. 민간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할지, 민간임대주택을 어떻게 건설할지, 민간임대주택을 어떻게 임대를 할지, 임대 의무기간이 몇 년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루는 법인데 여기는 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요. 몇 문제가 출제된다? 2문제가 출제된다. 이게 세 번째 법이고요. 그럼 네 번째가 무슨 법이죠? 공공주택특별법이잖아. 이거는 주택입니까? 그럼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은 주택이죠. 주택 중에 공공주택을 특별히 다루는 법이야. 그럼 우리 여기서 제가 이제 칠판 처음 잡았습니다. 분필이. 자, 그럼 여기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적었는데, 그럼 공공주택특별법은 무엇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요거 공공주택을 특별히 다루는 법이잖아. 이게 주관식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그럼 요 공공주택이 뭘까요? 어떤 게 공공주택이죠? 주거이 공고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전에 임대주택만 놓고 따지자면 민간임대주택을 아까 했잖아요. 이거는 민간인이 저 같은 사람이 임대하는 주택은 무슨 주택이고? 민간임대주택인데 방금 말씀하신 한국토지공사라든지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지방공사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임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공공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무슨 임대주택이 된다? 공공임대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주택은 2종류가 있어요. 2종류가 있다고요. 공공주택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공공주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 공공이니까 국가등이겠죠. 줄여서 국가등이라 합시다. 국가등이 뭐 하는 주택인데 구태여 2개로 나눈다면 목적 자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 있죠. 주공이 임대하는 주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공이 건설해서 분양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공공 분양주택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 2개를 합해서 뭐라 한다고요? 공공주택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특별히 다루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공 아파트를 분양 목적으로 할 때 어떻게 분양할지, 분양가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를 비롯해서 주공이 임대를 할 때 임대 의무기간이 몇 년인지, 몇 년 동안 임대를 해줘야 되는지, 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법이 무슨 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여기서도 2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빨리 암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이 공통 단어는 주택이죠. 이걸 주택 관련 법령이라고 그래요. 요거 4가지 법령에서 몇 문제가 나와요? 딱 20문제 내도록 돼 있어요.
시험 공고를 보통 4월 달에 하거든요. 할 때 보면 이번 23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그래 돼 있어. 시험 공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법, 공동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50%를 내겠다.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간행적으로 지금 주택법에서 8문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몇 문제? 8문제, 민간이 몇 문제? 2문제, 공공이 2문제. 이렇게 쭉 해왔다. 그게 변동이 안 된다고. 거의 변동이 안 돼요. 뜻을 아시겠죠? 주택 관련 법령이 몇 문제다? 그게 이게 무려 50%지, 그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택에 근무를 하죠. 임대주택에도 이제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실제로 실무를 여러분들 나가서 소장으로 이제 업무를 하실 때 진짜 필요한 법들이야. 그 중에 제일 필요한 법이 뭐다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공동주택관리법은 시험 문제에서 놓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법이 쉬우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시험을 한 번씩 치보는데, 치보면 어렵다 쉽다로 가는 거는 법 자체가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내가 공부를 했으면 쉬운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관리법은 워낙 여러분들과 관련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또 똑같은 겹치는 부분이거든. 이게 강사들이 열심히 가르친다고요. 거의 빈틈없이 가르쳐요. 그게 당연히 쉬운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많이 나올수록 실제로는 점수가 많이 올라가요. 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하고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는 절대로 한 문제로 틀리면 안 된다는 각오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은요. 실무에서도 필요하고, 실제로 실무하고 법규 과목이 또 겹치기도 하고, 잘하면 한 문제를 공부를 딱 했었는데 이게 따블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실무에서도 나오고 법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령껏 공부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뜻을 아시겠죠? 주택 관련 법령이 20문제나 출제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표를 하나 합니다. 건축법을 좀 별표 한번 해보십니다. 건축법. 이 건축법은 역시 무엇을 다루는 법이죠?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건축법은 무엇을 다루는 법이다? 건축물을 다루는 법이에요. 여기 옛날에는 8문제가 나오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그냥 7문제. 이것도 거의 고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7문제입니다. 그럼 20 플러스 7 하면 얼마죠? 20 플러스 7. 27문제나 나온다고. 지금 이걸 주요 5대 법령이라 할게요. 앞으로. 주요한 5개 법령, 13개 법령 중에 건축법까지 해서 무려 27문제가 나온다고요. 상당한 프로테이지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5개 법령을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점수가 조금 더 좋겠죠. 그 말을 거꾸로 해서 가면 제가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지금 나머지 8개 법령은 많이 나와봐야, 법령은 8개지만 많이 나와봐야 2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밑에 보면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있죠. 2문제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법령은 사실은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보다 합친 것만큼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복잡해. 그죠?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 여기서 8문제, 10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2문제밖에 안 나와. 그런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듯이 또는 주택법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 요령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적게 놓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배당을 해서 공부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자습할 때도 그렇고요.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관점을 갖고 하자고요. 그래서 출제 비중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정비법 같은 이런 법들을 우리는 제가 앞으로 기타 법령이라 할게요. 기타 나머지 법령들은 언급도 안 하겠지만 한 2문제입니다. 많이 나와봐야 몇 문제다? 2문제. 적게 놓으면 1문제밖에 안 나와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법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요령껏 방금 했던 5개 법령을 아주 조금 더 좀 상세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제가 미리 예고를 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0문제가 나오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22회 시험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밑에 박스 밑에 보면 주라고 되어 있죠. 주 1을 보신다면 법령별 출제 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1회 시험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몇 문제 나오는지는 법령별 똑같아.
거의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가 주관식 비중을 쭉 살펴보면 방금 했던 주요 5개 법령 있죠. 여기서 11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것도 거의 고정이에요. 11문제가 출제되고 기타 법령 8개 법령에서 5개가 출제되고 이것도 20일의 시험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거의 변함은 없어. 주요 법령 5개 법령에서 한 11문제가 나오고 이것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다. 그런 정도 되어 있고요. 자, 한 장을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환기에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최초로 상대 평가를 실시한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게 이제 되시는데, 자, 과연 이제 좋을까 나쁠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하려면 22의 시험을 조금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자, 22의 시험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2020년 상대 평가를 1년 앞두고 절대 평가제로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22의 관계법규 시험은 기득권 수험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올해 시험을 공부하신 분 중에 1차는 합격이 이미 됐고 2차만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안 했을까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올해 수험생을 진짜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냐면 21회 시험, 작년 시험이 진짜 시험이 조금 특이했어요. 문제가 있죠. 참 구석진 부분에 넣었고 나와서는 안 될 문제들이 조금 많았어. 그래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시험의 합격자 수가 보통 2,000명 안팎이었거든요. 작년을 빼고 2,000명 안팎으로 이제 합격자가 나왔는데, 답을 막 틀린 답도 맞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도 700명밖에 합격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21회 시험이. 그 말은 보통 때 같으면 합격했어야 될 분들이 떨어진 부분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지. 1,000몇백 명이.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서는 상당히 그 어떤 시험 치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작년에 떨어진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단 말입니다. 저하고 같이. 모든 과목에서요. 특히 이제 법규 이런 거나 실무가 상당히 좀 어려웠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진짜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올해도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시험은 쉬웠거든. 그리고 올해 아마 합격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 이런 뜻이지. 맞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득권 수험생에는 대체로 평이야. 제가 대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쉬웠어. 기득권 수험생들한테 열심히 했는데다가 시험 문제 자체가 아주 쉬웠어요. 실제로. 그러나 시험 문제가 좀 변형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법규계가 실무는 쉬웠다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가 있고 객관식 문제가 있잖아요. 주관식은 제가 표현하자면 너무나 쉬웠다. 너무나 쉬웠다. 너무나 쉬웠는데 객관식 문제는 기득권 수험생들은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느껴졌는데 1차를 합격을 하고 한 2개월 동안 공부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웠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합니다. 왜 어려운지는 지금부터 해볼게요. 객관식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못 푸는 문제가 아주 10몇 문제나 됐어. 즉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지문이 많이 출제해요. 살짝 꼬아가지고 관련 그 조문들 파트별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지문이 무려 18문제 정도가 됐다고요. 객관식 문제가. 실제로 올해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한 2, 3개월 공부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시험을 합격해서 처음으로 2차를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다소, 제가 표현은 다소라고 돼 있죠. 다소 버거운 시험이었어요. 다소 버거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보면 2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시험은 일정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단순히 수치만 암기해서는 풀 수 없는 이른바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대폭 증가되었다. 이게 아주 특색이어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특색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둘째가요, 특이한 사항인데, 기출 문제 있죠. 기출 지문. 너무나 많이 나왔었어.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서 오래. 그렇게 실제로 이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엄청 쉬웠다. 왜냐하면 강사들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출제된 지문은 반드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거든. 언급을 하죠. 그럼 대단히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점수가 뭐 상당히 좋았다는 뜻이지.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건데, 왜 하필이면 22회 시험에서 기출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느냐는, 그게 역설적으로요, 21회 시험을 잘못 냈기 때문이야. 21회 시험을 이제 구석진 부분에 내서는 안 될 문제를 내다 보니까
뭐 내가 볼 때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출제위원도 바뀌었던 것 같고요.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제일 좋은 문제가 뭐죠?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지문은 검증이 된 문제잖아. 그래서 많이 나왔다고 22의 문제.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22에 그렇다고 해서 23에도 그럴 건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22에처럼 24임 시험에서도 기출지문이 엄청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게 특이사항이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겁니다. 보면 기출지문을 변형해서 반복 출제된 지문이 지나치게 많았고 이는 21의 시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21의 시험과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미 검증이 된 기출지문을 다수 출제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이게 23에도 그럴 거라고 판단하면서 그걸 너무 그거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적절히 조정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셋째는 주관식 문제는 너무 팽이했다. 너무 팽이했고 22의 시험에서도 주관식이 득점 포인트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2차 같은 경우는 주관식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처럼 수험생이라면 주관식 위주로 공부할 것 같아. 주관식이 훨씬 쉬워요. 지금까지 20몇, 여기 한 10년 정도, 10년까지 됐나? 주관식 문제가 도입되고 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주관식 문제가 훨씬 쉬워요. 주관식 문제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선다 같은 경우는 5개가 일단 어느 정도는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주관식 문제는 정확하게 공부하는 습성이 들린 분들은 너무나 쉬운 거지. 실제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에듀윌의 이제 교재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실제로 기출 지문하고 특히 문제집하고 비교를 해요. 적중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규 같은 경우 실문제가 모르겠는데 법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이걸 자랑으로 생각해서 좋으신데 어쨌든 27문제, 40문제 중에 27문제가 지문이 유사한 것이 아니고요. 정답이 일치가 됐어요. 정답이. 실제 자료는 완전히 제가 입증을 해서 이제 본사에 줘놨는데 27문제가 똑같다고요. 정답이. 특히 이제 주관식 문제는 16문제 중에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13문제가 4문제가 똑같다니까요. 정답이 똑같아요. 올해는. 보통 한 8문제 정도가 이제 똑같은데 올해는 막 10몇 문제까지 똑같았다고요. 자랑이죠. 자랑이죠. 이게 공부를 이제 아주 뭐랄까 좀 뭔가 체계적으로 하면서 하게 되면 점수를 분명히 없습니다. 올해 뭐 문제집만 잘 풀어봤어도 뭐 다 합격이죠. 제가 볼 때는. 그걸 좀 이제 자랑 삼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주관식은 역시 쉽다. 주관식은 쉽다. 지금 역대 이래로 아주 쉬웠다. 객관식 문제보다는. 그리고 보고 여러분들 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공부 습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점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 제가 볼 때는요.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하셔도 전 범위를 그냥 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이렇게 강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공부하는 습성을 그린 분들은 점수가 잘 나와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그죠? 공부를 똑같은 시간을 했었는데 전 부분을 두루두루 잘하는 분들은 시험을 치다 보면 5개 지문 중에 2지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위험한 거지 사실은. 공부를 정확하게 했으면 하나를 딱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래도 높은데 공부를 많이 하긴 했어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마침 기분 나쁘게도 내가 아리송하게 느끼는 부분이 지문이 2개가 아리송하다 하면 시험장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생각할 시간 동안 스탑되는 건 아니죠.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딱 찍었는데 다행스럽게 그 문제가 맞으면 그나마 조금 보완은 되지만은 그 문제 틀렸죠. 그럼 다음 문제 풀 시간이 줄어들죠. 이렇게 평소에 공부를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공부한다. 이렇게 뭐 진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다음은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실력이 언젠간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 근데 보통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실제로요. 공부를 하는데 물론 막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진도는 막 나가지 학원에서는 이러니까 또 조금 하다가 이런 식으로 대충 알고 넘어가면요.
다시 하면 시간이 더 걸려 차라리. 그래서 아주 현명한 어떤 수험생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 진짜요. 내가 뒤에 건 모르겠다. 지금 내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하자. 이거 모르면 다 안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언젠가는 그분이 앞서 나가더라고요. 점수도 탁 하면 엇그러기가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막 공부를 한다고는 쭉 했는데 이 점수가 계속 고정돼 있어. 점수가 잘 안 오다가 어느 순간 하면 탁 엇그러되죠. 그때부터는 잘 안 빠져 수업이. 그 단계를 한 번은 거쳐줘야 됩니다. 시험 합격을 하려면요. 복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진도를 얽매이지 말고 지금은 진도는 저 멀리 가는데 나는 능력이 안 돼서 지금 이 부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완전히 알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요. 무슨 말이겠죠? 이렇게 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셋째 이제 부분이고, 자, 이제 넷째가 우리와 관련이 많아요. 그 넷째가 이제 보면 객관식 문제가 24문제죠. 객관식이 24개거든요. 주관식이 16문제이기 때문에. 24문제 중에 22의 특색이 뭐냐면, 제가 이제 상중하라고 나눠 보니까 상 문제가 너무 많았어. 18문제가 됐다. 18문제가 되었다. 이 18문제 밑에 보면 이래 돼 있죠. 특히 24문제 중에서도 무려 75%에 해당하는 18문제가 제가 볼 때는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까다로우면. 물론 이 난이도 상에 속하는 이러한 18문제는 어려운 이유가 해당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다고. 오늘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그걸 한번 소개를 할 겁니다. 우리 기초서 요거는 우리가 오늘부터 하게 된 기초서는 이번 시험이 되기 전 편집된 거예요. 편찬된 거예요. 여기서 기초서에서 무려 오늘 하는 전도에서 6문제가 나왔다고요. 오늘 하는 데서 6문제가 나왔다니까요. 하는 파트에서요. 그죠? 그걸 오늘 소개를 할게요. 이런 18문제 중에 유형을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해당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 개의 문제는 아예 전부를 외우고 있는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사실은 암기가 힘들잖아요. 암기를 다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 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18문제가 됐는데, 자, 이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 밑에 거야. 제일 밑에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대평가제 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여기 제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 23회와 연결되는, 여러분들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넷째라고요. 객관식 문제가 어떻게 놓을 가능성이 많다. 앞으로 많은 부분이 어떤 파트가 하나 있으면, 입대에 들어봤죠. 입주자 대표에 관련되는 거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다고요. 그 대표 중에 하나를 미리 이제 소개를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 입대에는 동대표가 있죠. 입주자 대표에 동별 대표자가 있잖아요. 이 동별 대표자는 뭐 그냥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입주자 중에서 되는데, 입주자라 하더라도 뭐 일정한 결격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거주 요건이 있단 말입니다. 거주 요건, 해당 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속해서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 근데 그 단서조문에 딱 보면 다만 최초로 입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돼 있거든. 근데 그거를 다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최초로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갑이 해당 주택단지에 2개월을 거주했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럼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잖아. 6개월만 이제 아는 분들은 틀린 거지. 이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이런 징조가 좀 있었어요. 작년부터, 작년에도 문제가 안 좋은 문제도 많았지만 좋은 문제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 이해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몇 문제가 안 됐어. 한 서너 문제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들이 한 10몇 문제가 됐다고요. 이것이 23회도 그렇게 나올 것 같다는 뜻이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 이미 이제 됐죠. 진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 파트를 정확하게 알고 가자. 네? 정확하게 알고 가자.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우리 이제 이론 과정이 지금 6개월이거든요. 자, 보면 10월 달이 기초 강의예요. 10월 달에 이제 기초 강의 한 달 동안 하는데, 지금부터 3주 동안 해요. 3주 동안 하고 11월, 12월 2달 동안에 기본 이론 강의를 해요. 이론 강의가 이제 6개월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3개월 동안에 심화 이론 강의를 한다는 뜻이지. 근데 이걸 할 때 있죠. 뭐 기초나 기본 강의나 심화 이론 강의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이제 어떤 강의 기법은 그겁니다. 기초 강의는 진짜 기초되는 것만 하고 여기 이제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간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는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들만 하고 기본 강의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기초 강의 할 때 여기 할 거를 미리 생각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거라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자 말입니다. 기초 강의 했을 때 수업 시간 했던 거 위주로였죠. 이런 복습도 하고 자꾸 반복해서 익히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을 붙여 나갈 테니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론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가게는 이 이제 1차, 2차가 분리시험이고 절대평가하다 보니까 1차가 중요했어. 당연히 1차가 중요했단 말입니다.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뭐 하는 거잖아. 근데 상대평가가 된다고 해서 뭐 1차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고 1차도 중요하지만 2차도 중요하다고 지금은요. 실제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이론 과정도 안 듣고 워낙 1차가 이제 부족한 분들은 이때 수업을 안 듣는 분이 많았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4월, 5월,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7월 이후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이때는 당연히 1차만 공부하셨겠죠. 1차만 공부하셨을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 합격을 하게 되면 2차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달 남짓밖에 안 돼요. 10몇 주밖에 안 되거든요. 이때 물론 열심히 하면 됐어요. 옛날에는 절대평가제에서는 가능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60점 넘으면 되잖아. 공부를 아주 진짜 열심히 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또 많았어요. 옛날에. 근데 상대평가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 일정도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가게는 지금 여기 1, 2, 3월 달까지만 이론 강의를 하고 문제집 강의가 없었어. 문제집 강의는 뭐 제가 강의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강의를 해놓으면 듣고 싶은 사람은 들었던 거지. 그래가지고는 상대평가에서는 합격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오히려 4월, 5월 이 2달 동안에 진짜 열심히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집 강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집 강의를 하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집도 책이 있거든요. 주관식 문제집,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한 27문제가 똑같이 나왔던 그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한다고요. 수업을 저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오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전반이니까 오전에만 공부하시잖아요. 4시간만. 그리고 저녁반은 또 저녁반은 또 똑같은 진도고 4시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르다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제 오전, 오후 연속 강의를 합니다. 상대평가 첫 퇴고하기 때문에 4월, 5월 달에 2차 강의를 연속 강의를 한다고요. 7시간, 8시간 한꺼번에 다 해본다고요. 오전, 오후 강의를. 그리고 또 저녁에 또 강의가 있어. 이거는 이제 선택적인 사항일 것 같은데 저녁에는 이제 이거는 교재를 갖고 하는 문제집이고 그 다음에 이 저녁에 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또 내는 거야. 프린트를 만들었어요. 이거 또 강의를 또 저녁에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1차보다 더 빡빡한 일정을 이제 한다는 걸 미리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2차 강의는 6월 달에서 7월 달까지 1차 이제 시험 치기 전까지는 안 해요. 그 대신에. 이때는 아무래도 1차를 좀 해야 되죠. 그래도. 1개월 남짓은 1개월 한 보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2차 강의는 없습니다. 그때는 진짜 이제 1차를 진짜 열심히 하고 이게 실제로 이제 상대평가가 처음 실시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은 더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시험이 1차가 보통 7월 중순에 친다면 2차까지 2차 시험치까지 한 12주 정도 되거든요. 12주 정도 되면 그때는 물론 또 2차만 해야 되겠지. 그때 이제 하는 강의는 뭐 지금 뭐 미리 뭐 딱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핵심 요약 강의를 해서 핵심 요약집 강의를 해요. 핵심 요약 강의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행 모의고사 있죠. 이런 걸 치게 되는. 이거는 아주 먼 미래니까 우선 이거에 집중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번 강의가 무슨 강의죠? 기초 이론 강의다. 이걸 조금 집중해서 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막 욕심 부리지 마시고 현재 충실해 가지고 오늘 강의하면 오늘 가능하면 오늘 내로 그죠? 그 복귀 오늘 했잖아요. 그럼 오늘 정리를 좀 하시고 어제 뭐 했습니까? 과목이? 어제 무슨 과목이죠? 예? 회계? 시설이라고요?
예, 시설 결혼 같은 시설 결혼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넘어가셔야 돼. 그걸 놓쳐버리면요. 자꾸 뒤처지게 되거든요. 죽었다고 한번 1년 동안 같이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진짜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상대 평가가 실시되면 여러분한테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죠. 처음에는 안 좋아. 왜냐면 학기 가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죠. 카트라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올라가기 좀 어렵긴 한데,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 좋은 거야. 다시 말하면요. 작년도 약간 700명 합격했댔죠. 거의 대다수 분이 다 취업했다고요. 왜 그래요? 합격자가 적었으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돼요? 합격자가 만약 한 3,000명이 된다고 하면 취업 기회가 좀 줄어들겠죠. 이게 아주 역설적이라니까요. 시험이 어렵다 이 말은 자격증 가치는 높아진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슨 제도가 탁 되면 첫 해는 쉬워. 그나마 합격하기가요. 상대평가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시작하는 해잖아요. 진짜 본격적으로 상대평가가 되게 되면 어려워. 자꾸 어려워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쉬울 때 이런 거 합격하자 말입니다. 물론 절대평가 하는 올해 합격하면 더 좋았겠지만 어차피 과거고 그거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3회 시험이 가장 쉽겠지. 24회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가치가 좋아지거든. 상대평가를 왜 실시합니까? 많이 뽑기 위해서입니까?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입니까? 적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그런 거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합격하자는 뜻이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합격을 더 했는데 자격증 가치는 자꾸 늘어나면 좋죠. 오늘 합격하자는 뜻. 그리고 이제 의무 관리를 오늘 좀 할 건데 의무 관리 대상이 늘어났어 지금은요. 이게 의무 관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주택관리사라는 등이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배치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 관리거든요. 의무관리가 이제 지금보다 플러스 알파가 자꾸 되고 있다고요. 당장 내년 4월 24일부로 의무관리가 늘어나. 의무관리 지금 현행법에서는 뭐 300세대, 150세대 이렇게 탁탁 못 박아놨는데 그런 규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입주자 등의 일정 수가 우리 의무관리 하기로 하자. 이렇게 동의를 딱 해버리면 의무관리를 해야 돼. 주택관리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4월 달부터 시행된다고요. 내년 4월 달부터요. 이게 좋은 징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23회 시험은 꼭 합격하자는 뜻입니다. 스타트 한 김에 여러분들처럼 진짜 여러분들 참 기회가 좋습니다. 빨리 스타트를 하셨잖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시험을 올해 치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야. 물론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1차 시험을 이번에 2차를 쳤는데 불합격했는데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차이로 떨어졌죠. 그럼 사람 심리가 나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데 한두 세 문제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타트를 빨리 안 해. 빨리 안 한다니까요. 공부 안 해 앉아. 지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쭉 올라가 시험에 임박해서 스타트하면 그러면 또 떨어져.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제 딱 이렇게 혹시 시험 치신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스타트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떨어지고 바로 스타트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는 백지 상태다. 예? 주택관리사 어떤 시험, 어떤 과목에 대해서 나는 하나도 모른다 생각하고 공부하자 말입니다. 지금부터요. 실제로 법규 같은 경우는 개정이 많이 되거든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이게 왜냐면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개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새로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하기 되게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법규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부터 여러분들 딱 마음가짐을 나는 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백지 상태다 하고 공부하시라고요. 지금부터. 그 대신 좀 더 열심히 하는 걸로 합니다. 진짜 잔소리가 많았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말들이 이제 3페이지 있습니다. 3페이지 이제 보면 쭉 앉아 읽어봅니다. 3번의 1번 방갈로를 본다면 상대평가제 실시로 상대적으로 이제 2차 과목의 중요성이 증가되었고
아울러 출제 경량의 대폭적인 변화도 예상되고, 그리고 2번이 보면 방금 했던 겁니다. 2차 과목인 관계법규 과목의 경우에는 22회 시험에 있어서 24문제 중에 객관식 75%에 해당하는 18문제가 해당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것들이 23회 시험에서 줄을 이룰 거로 생각이 진짜 됩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2번이 보면 지금까지는 1차 시험에 전념하기 위해서 1차 시험 치기 전 약 3개월 보름 정도를 2차 강의도 없었고 또 2차 공부도 전혀 하지 않아도 1차 시험 후에 약 10주 내지 정도를 열심히만 한다면 2차 시험이 합격이 가능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상대평가제로 실시되는 23회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 임박일까지도 오히려 2차 공부에 전념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이걸 타개하는 방식은 4번입니다. 급변하는 시험제도 변화 속에서 23회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빠른 스타트가 진짜 중요해요. 빠른 스타트입니다. 이건 빨리 출발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진짜 환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체계적인 학습이 중요한데, 체계적인 학습은 다른 거 없어요. 학원 따라오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에듀얼처럼 제가 볼 때 체계적으로 하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시험 치고 막 바로 그 다음 주에 해가지고 바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학원 별로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낌은 그래요. 그냥 막 학원 일정에 따라서 쭉 열심히만 하면 거의 합격률은 상당히 높아진다. 그렇게 봅니다.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14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14페이지가 스타트 파트입니다. 14페이지부터 제일 끝에가 몇 페이지인지 한번 볼까요? 14페이지 아마 94페이지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초서는 아주 핵심적인만 해놔요. 핵심적인만 해도 여기서 보통 한 10문제는 나와요. 보통 10문제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기초과정은 3주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94에서 14를 빼면 얼마죠? 80이죠. 80페이지를 3주로 나누면 한 25페이지 정도로 하자고요. 하루에. 오늘 그래서 46페이지까지 할 건데요. 오늘 46페이지까지는 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몇 페이지 정도 하는지를 알아놓고 이제 하자는 뜻이. 혹시 예습할 분이 있으면은 46페이지 이후에 한 25페이지 정도를 미리 조금 읽어보면 좋습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예습은 안 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14페이지부터 한번 쫙 들어갑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근데 법규는 혹시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규 열 몇 개 법령이 있는데 이게 주로 공법이라고요. 법 중에 무슨 법이다? 공법이다. 근데 여러분들 1차 과목에 있는 민법은 뭐죠? 그건 사법이다. 그게 개인 간에 어떤 사적인 법률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거는 공법이라고. 공법. 그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뭘 다룬댔죠? 아까 건축물을 다루는 법이야. 이 건축을 할 때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죠. 국가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국가지자체나 이런 사람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게 건축 허가란 말입니다. 이런 법을 무슨 법이라 한다고요? 공법이라 한다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쫙 전체적인 사항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이제 과목 중에 이제 14페이지 보면 주택법 있죠? 이제 출제 비중인데, 요 21회만 나와 있죠? 22회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알아서 그렇고요. 근데 모든 우리 법규, 물론 모든 건 아니지만 살지, 13개 중에 12개 법령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이 있는 겁니다. 주무부 장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주택법부터 시작했어요.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시설물법이 있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죠. 여기까지 주무부 장관이 다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이 칠판 또 안 봅니다. 주택법이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주택법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 시행령도 공부하죠. 네? 주택법 시행령, 저를 봅니다. 주택법 시행령도 하고 주택법 시행규칙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요. 네? 여기 이제 이른바, 그럼 주택법은 어디서 정하죠? 주택
법률은 어디서 제정 개정을 하는? 그렇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와 같은 지자체 단위로 적용되는 겁니까? 우리 전 국민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그렇지, 맞죠?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가 주택법을 정하는데 주택법을 정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정해요.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중요한 빼대만 탁 정해놓고 기타 일정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다고요. 뭐로 위임한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한다고. 위임을 한다. 위임이 된 것이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주택법 시행령이 되는 겁니다. 시행령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택법에서 역시 부령 있죠. 부령으로 위임을 하기도 해요. 뭐로 위임한다? 부령으로 위임을 하면 지금 주택법은 아까 주무부 장관이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시행규칙이. 무슨 말이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부령. 맞죠? 국토교통부. 그래서 그 조문이 바로 주택법은 국토장관이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대통령도 있지만 그 오른쪽에 부령이 있죠. 부령이 무슨 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이게 아마 7개 법일 거예요. 하나, 5, 6, 7, 8개 법이네. 8개 법이 전부 누구다? 국토장관이고 국토교통부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밑에 이제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2개 법이 이른바 소방 관련 법령이에요. 소방 관련 법령은 아주 특이하다. 주무부 장관 등이 누구냐면 여긴 장관이 없어. 그냥 소방청장이 돼. 이게 주관식 문제 나왔습니다. 시문제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예요. 소방법 상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소방청장이 되는 거야. 근데 소방청령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령이 다르게 있겠죠. 이것도 기출 문제야. 소방관련법 상의 부령은 뭐다? 행정안전부령이다. 이게 기출 문제였습니다. 또 무슨 령이다? 행정안전부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 소방청장이 되고 행정안전부령이 돼야 되고 또 하나가 전기사업법 있죠. 전기사업법은 또 주무부 장관이 누구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다 보니까 부령이 뭐죠? 산업통상자원부령이 되는 것이지. 됐습니까? 자,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성관기법은 누구죠? 자, 이것도 중요하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고 행정안전부령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법이 13개 법률 중에 역시 이제 마지막 법이 집합건물법인데 이 집합건물법은 공법이 아니에요. 공법이 아니면 주무부 장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에 있는 민법 있죠? 주무부 장관이 있습니까? 없어.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집합건물법도 사법이다. 주무부 장관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선 오늘 이 첫째 시간은 국가까지만 합니다. 국가. 여러분들 박지성 선수 아시죠? 뭐 하는 친구죠? 저보다 나이가 작아서 친구를 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죠. 손흥민도 축구 선수죠. 박태환은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수영 선수죠. 국가를 대표하죠. 예를 들면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 뭐 지금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 국민 전부와 일본 국민 전부가 하는 거 아니죠. 대표 선수가 와서 하듯이 국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까 주무부 장관 등이라고요. 국가 행위를 특히 이제 주택법 관련 국가 행위를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야.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다. 소방법은 소방청장이 국가를 대표해서 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성관기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이게 국가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어떤 법률 조문을 쭉 읽다 보면 국토장관은 이라면 국가 행위를 국토장관이 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행정기관 중에 이제 국가가 있는데 국가는 우리 법규와 관련돼서는 국토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라고 돼 있죠. 등 옆에다 우리 여러분 선언으로 부장관은 아니지만 대표 선수가 하나 있는데 이게 소방청장이라고. 누구다? 소방청장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국가 행위를 대표로 책임지고 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우리 법규를 공부할 때 진짜 꼭 알아야 될 지자체에 대해서 하자. 다음 시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합니다. 조금 쉬었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